제대로 쓰시죠. 촬영하고 있다잉. 이거 그 특별 편집본만 내보내면 안 돼요? 비하인드 컷. 그런 거 없을걸? 쌤 저의 본서에 자, 2주차 펴주십니다. 내가 수서버리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저게 자, 25페이지. 진짜 나쁘다. 자, 25페이지. 계속 똑같이 갈 거예요. 문제 먼저 훑어볼 건데 1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럼 키워드 잡아주셔서 연결만 합니다. 그 다음 2번엔 보기의 어사제도니까 얘는 끝나고 나서 적용할 거고 3번은 신문고제도. 신문고제도 문단 끝나면 곧바로 연결. 4번에 기억 니은이니까 그거 끝나면 곧바로 연결.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 자, 보십니다. 조선은 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민군 정신을 추구했습니다. 통치자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죠. 이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이었대. 그럼 얘들아, 민군 정신에 입각해서 결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번 문제 몇 번 선택지 연결 가능? 4번 연결 가능. 4번 확인 됐다. 그치? 응. 자, 그러면서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의무를 강조한 것과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이런 민본 정신의 구현. 어디랑 연결? 민본 정신을 구현. 3번 선택지 연결 가능. 됐죠? 응. 자, 그래서 결국 조선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민이, 즉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중 하나가 뭐였다? 소원제도였다. 그럼 결국은 소원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조선의 소원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해 운영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볼 수령한테 정소하는 거다. 볼 수령한테 정소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상위 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향촌 백성들이 관찰사한테 뭐한다? 의송을 올린다. 됐죠? 자,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 의송을 받은 관찰사는 이를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고요. 지방 수령에게 다시 이관시켜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사건을 담당할 관리인 수명관을 지정할 건데 수명관은 1차 단계 수령일 수도 있었고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고을의 다른 수령으로 교체되기도 했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다 라는 거지. 그럼 1번의 답 나와야 합니다. 답은 2번. 얘들아, 애초에 선택지에서 항상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국어에서 항상 무조건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치, 일단은 의심하고 보자. 결국은 항상이 아니네.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가셨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서 결국 정소를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해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 이게 세 번째 절차. 처분이 적힌 의송을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 자,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 중앙기관인 사헌부로 간다.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네. 그럼 마지막 단계 어디로 간다? 왕한테 억울한 호소로 간다. 그래서 소원제도는 이렇게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제도구나 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소원의 절차는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 그럼 1번에 5번 선택지 확인 가능. 되겠죠? 자, 그래서 소원의 마지막 단계인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뭐가 있었다?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그럼 5번째 단계인 여기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에서 신문고 제도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신문고 제도라는 건 얘들아,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했다? 아니요, 송나라가 먼저 시행했고요. 그걸 모방해 온 거다.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궐밖에 큰 북을 매달아 두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쳐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그럼 결국은 북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북을 쳤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한다? 의금부 당직청이 그 사연을 접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북을 친다고 해서 곧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되겠죠? 자, 하지만 신문고는 호소의 내용과 절차, 접근성 등에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얘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대. 자, 근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뉠 거다. 그럼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용면에서는 어떤 제한? 송사와 관련이 됐거나 또는 목숨과 관련된 법문 문제, 내용 1대만 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었대. 이게 내용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면에서 곧바로 왕한테 가서 나 억울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결국은 절차를 거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 관리한테 정소부터 하고 왔어야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 마지막, 결국은 접근성 측면에서도 제한이 있었다. 결국은 얘들아 북을 쳐가지고 왕한테 소리를 들려주는 거라며. 그럼 어디에 있었겠어? 왕이 있는 곳? 한양에 있었겠지. 그럼 한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웠겠네 라는 거지. 지방 백성들은 이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문고의 사용 제한은 더욱 엄격, 한양 지역의 양반들이 주로 이용할 뿐 백성들의 이용은 거의 없었다. 그럼 여기까지 신문고 제도 끝났네요. 3번 봅니다. 자, 신문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어디로 가시면 된다? 4번으로 가시면 된다. 결국은 지방관리한테 정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 문단. 자, 백성들이 억울한 사안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에는 상원과 격쟁이 있었대. 그럼 얘 말고도 상원, 격쟁이라는 것도 있었대. 자, 근데 양반들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상원과 격쟁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을 소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럼 차이를 밝혀줄 거니까 잡아주셨으면 됩니다. 상소라는 건 양반이 왕한테 올릴 거고, 내용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 반면 상원이나 격쟁은 백성이 왕한테 올리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개인적인 사정이었네 라고 구별해 주시기.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럼 상원과 격쟁이 뭔데? 라고 하나씩 풀어줄 거야. 상원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행차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작성한 글을 제출했어야 됐대. 그럼 상원부터. 자, 이 상원은 백성이 왕한테 호소하는 건데 뭘로 호소? 글로 호소. 그러면서 행차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작성한 글을 어떻게 한다? 제출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승정원이 이를 왕에게 보고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담당 관청으로 이간해 사건 조사 결과 왕에게 보고했었대요. 그런데 상원은 친제, 친정, 한내, 현신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했대. 자, 그럼 그 세 가지 원칙의 내용 간단하게만 다시 확인합니다. 친제, 친제라는 건 결국은 글을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친정은 직접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한내연시는 결국은 3일 이내에 지켜졌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었고, 이 원칙들은 상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대요. 하나의 원칙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세 개가 다 같이 갔어야 됐대요.
자, 그러면서 상어는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작성의 한계. 그래서 주로 누가 이용? 양반, 중이 이용. 이렇게까지가 상언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문자에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은 상언보다는 격쟁을 선호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왜 격쟁을 선호한다? 격쟁은 말로 호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궁궐에 난입하거나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했대. 그럼 얘들아, 얘도 행차길에서 결국은 무언가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뭘 했어야 된다? 소란을 피웠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그럼 보세요. 행차길에서 소란을 피웠잖아. 그럼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겠다. 그래서 결국은 소란을 피웠다라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고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나요? 근데 어쨌든 말로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절차가 간편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로 누가 이용했다? 하층민이 이용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제도인지, 그 다음 그 제도 안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만 잘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짧으니까 그냥 같이 보고 갑시다. 신문고와 상원 격쟁은 민의를 직접적으로 왕에게 전달하는 제도. 하지만 관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일부 왕들에 의해서는 중단되기도 했었대. 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결국은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 끝이에요. 그러면 4번 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역이 상원, 니은이 격쟁. 답은 5번.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 누구야? 상소잖아. 애초에 기역, 니은인 상원 격쟁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혹시 확인 안 되시는 거 가능할까요? 그러고 나면 2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어사제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보기에서 어사제도가 뭔지부터 확인합시다. 보시면 조선은 백성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이 지역사회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백성의 민심을 살피거나 특수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어사제도를 운영했대.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서계라는 건 지방 수령들의 통치 상황과 각종 비리를 적었고요. 별단에는 지역 백성들의 호소를 기록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 잡은 상황과 격쟁, 쟤랑 유사한 건 서계야 별단이야? 누가 비슷해? 백성들의 호소? 별단과 비슷한 거지. 그럼 답 나와야지. 1번이야. 결국은 얘들아 바뀌어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서계가 상소, 별단이 상원. 됐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제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소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재판 몇 번씩 합니까? 3번씩. 그걸 뭐라 그런다? 삼심제. 그게 옛날에도 있었죠? 삼복제. 똑같아요. 재판을 3번 했어. 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복지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복지제도. 고구려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진대법. 그지, 진대법. 그게 고려 때는 흑창, 의창. 그러고 나면 조선 때는 환곡제. 이렇게 이어졌던 거. 그래서 진대법이 최초의 복지제도다. 이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스프링포터제. 스프링포터제 우리 앞에서 자국산업보호제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은 했던 것 같아요. 왜 끊겼어?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내용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일단 문제 먼저 훑읍시다. 자, 1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내용 전개지. 그럼 본문 읽고 나면 그냥 하나 골라질 거야. 그 다음 2번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키워드 잡아서 본문 그때그때 연결. 그 다음 3번 A를 읽은 후니까 A 끝나면 갑니다. 4번이니까 보기. 얘는 제일 마지막.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맥락 따지는 거지. 그럼 그때그때 연결합시다. 6번은 어휘니까 곧바로 갑니다. 답은 3번.
자, 얘들아, 말려서 못하게 함. 이건 누구의 뜻이다? 너 하지마. 이거 뭐예요? 지. 제지의 뜻이야, 이거. 자, 그래서 본문 오셔서 스크린 커터지 해봅시다. 자, 일단 보시면 스크린 커터지의 개념부터 얘기합니다. 스크린 커터지란 극장 경영자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결국은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제도다. 이렇게 개념만 적어주시기. 자, 그러면서 한국에서 스크린 커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 커터제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 커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럼 얘들아, 스크린 커터제가 법으로 제도화된 건 언제부터? 1966년부터.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번 문제에 1번 확인 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실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 5번에 1번도 보고 옵시다. 결국 기업 끝난 거니까. 자, 그럼 그 거슬러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의미가 스크린 커터지를 해당 연도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지. 답은 1번. 얘들아, 소급 적용 자체가 무슨 말? 이법 이전으로 돌아가서 오케이. 너 법해요? 배웠죠. 아, 배웠어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배웠죠? 그죠? 결국은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공소시효 폐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결국은 최근에 이제 들어서야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공소시효 폐지하기로 했어. 그럼 결국은 그 공소시효가 있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범죄에도 뭐 할 수 있어?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었어. 그게 소급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 줬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너네 이 정도는 알지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법 지문 보시면 이런 소급 같은 단어는 좀 여러 번 나왔었어.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자, 어쨌든 처음은 1966년, 그 다음 실질적으로 관철된 건 1993년. 자, 그러면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시행되는 경우에도 만약에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럼 얘들아, 이번 문제에 4번 선택지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영화는 문제가 없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면 결국은 그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언급했지. 그럼 그걸 밑에서 다시 자세히 풉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결국은 원하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결국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누구? 직업의 자유를 통해서 가능하대. 될까요? 자,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지. 자, 다시 결국은 헌법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얘를 제한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뭐야? 스크린 쿼터제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린 쿼터제에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자국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지닌대. 결국은 자국 산업 문화를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됐나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결국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 그럼 경제적인 이익이 또 공익적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 얘는 이 헌법을 통해서 뭐 된다? 제한된다 라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할 거래. 얘들아, 결국은 지금 헌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했지. 근데 무조건 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다? 비례성 원칙이다. 자, 그럼 비례성 원칙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돼. 그 다음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침해와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됐나요? 그럼 총 4가지 조건. 첫 번째, 목적이 정당. 수단이 적절. 됐나요? 그 다음에 기본권, 적게 침해. 그 다음 적절한 균형. 요 4가지의 조건으로 결국은 비례성 원칙을 얘기할 수 있대. 그럼 뭐 하자? 스크린 쿼터즈가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 자,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 목적이 정당합니다. 그 다음 스크린 쿼터즈의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적절한 수단.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실현하기 위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침해가 최소화. 그리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할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스크린 쿼터즈는 이 4가지 조건 다 해당된다. 그럼 결국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대해서도 한번 봅니다. 이 본질적 내용 침해라는 건 결국은 개성 심장이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뭐 하는 거?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 그럼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죠. 결국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일수 동안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결국은 요 구조야. 스크린 쿼터즈 이런 건데 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럼 한번 보자. 문제 안 되네. 문제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됐나요? 자, 그럼 A 끝났습니다. 3번 갑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디로 가시면 된다. 결국은 여기를 근거로 들어서 쟤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지. 그럼 답은 5번입니다. 결국은 균형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 자, 그런 스크린 커터즈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럼 하나 더.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입니다. 자, 이게 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아요. 오로지 영화 매체에서만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 그럼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결국은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평등권을 규정하지만 평등권도 똑같아. 헌법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의 평등이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를 통한 문화산업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요. 되셨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2번 가시면 되겠네. 결국은 저게 합리적인 제도야 라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의 답은 5번 가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결국 스크린 쿼터제가 문화 주권 확보를 하는 건 맞아, 그치? 그런데 법칙의 자율성을 규제하지 않는 건 아니지. 어쨌든 의무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결국은 가 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보셨으면 됩니다. 가는 스크린 쿼터제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차이는 있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 나는 결국은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합니다. 수준이 높아졌어. 그래서 더 이상 스크린 쿼터제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는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다 라는 내용. 자, 그럼 갑니다. 답은 2번. 결국은 법률로 뒷받침하는 스크린 쿼터제가 공익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스크린 쿼터제 정리합니다. 그 다음 갈 건데, 자, 여기서부터 눈에 힘을 주셔야 돼요. 웨어러블 센서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눈에서 힘을 풀어요. 너네는 괜찮았어? 혹시 문과? 오케이. 아이들이 고개를 자꾸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이건 안 된대. 이건 아니래. 나는 정말 이과인가 봐. 난 재밌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문제를 훑어주시면 1번 내용 일치지. 그럼 키워드 잡아서 연결만 합니다. 그 다음 2번 가에 대해 추론한 내용. 그럼 가 내용 끝나면 곧바로. 그 다음 3번 보기니까 제일 마지막. 4번 나에 대한이니까 나 끝나면 곧바로. 그 다음 5번 보기니까 제일 마지막. 6번은 업이니까 곧바로. 답은 2번. 얘들아, 여기서 지금 조사의 뜻풀이를 보시면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사의 내용이지. 그걸 토대로 여기 본문에 넣었을 때 풀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조사는 어떤 의미? 그지? 결국은 광선이나 방사선을 쬐다라는 의미. 이렇게 가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본문 오셔서 가봅시다. 자, 웨어러블 센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주는 거.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여기 뭐 있다? 웨어러블 센서 있다. 그죠? 이거 너네 결국 차고 다니면서 운동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내 심박수, 내 걸음수 뜨는 거. 그게 결국은 웨어러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도 결국은 얘들아 실시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누구다? 신축 자외선 센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은 야외 활동 때문에 태양빛에 자주 노출됩니다. 태양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큰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얘들아 이 1번 선택지 어디 보셔야 된다? 또 2번. 되나요? 5번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자외선이 가장 짧다며 그럼 다른 광선은 길겠네. 가능해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신축 자외선 센서는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는 구조. 자, 근데 이때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 입힘으로써 반도체 물질 또한 신축성을 준도록 한다. 결국은 신축 자외선 센서는 이렇게 간대요. 전극이 있고요. 여기 사이를 누가 연결해? 반도체가. 자, 그런데 고분자 기판 위에다가 이 반도체를 그물망 형태로 입힌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왜? 나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난 내 그림 약간 좀 자격지심 있나 봐요. 잘 그려져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입히면 결국은 반도체도 신축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물질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산화 아연이다. 자 근데 반도체 물질은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이 전류인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저하인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 N형 반도체로 나뉜다. 그럼 이 반도체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P형과 N형. 자 그러면서 P형은 얘들아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치? 그래서 전자다 전공이다. 전공이다. N형은 마이너스다 전자다. 요거 우리 기고만장에서 똑같은 거 혹시 비슷한 거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플러스가 어떻고 마이너스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전공이 어떻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플러스 전공 마이너스 전자 요것만 잘 연결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쓰이는 산화 아연은 전형적인 뭐다?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자 그러면서 그물망 형태의 산화 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은 진공 장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진공 장비에서 산화 아연을 꺼내면 산소가 흡착한다 라고 나올 거지.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고분자 기판에다가 산화 아연을 입혔어. 이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꺼내면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는다. 흡착한대.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결국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물리흡착은 전자 전달이 없대. 그럴까요? 그것과 달리 결국 화학흡착은 전자 전달이 있대. 그럼 차이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확인해 주셨어야 돼요. 자 그럼 흡착이 화학흡착과 물리흡착 으로 나뉠 건데 물리흡착은 전자 전달이 없어. 반면 화학흡착은 전자 전달이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1번 문제 답 나온다. 답은 4번. 물리흡착은 전자 전달 없다면서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저렇게 나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 기여체 분자들과는 달리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 기여체 분자가 있고요. 전자 수용체 분자가 있는데 전자 기여체는 전자를 주면서 흡착 수용체는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 그래서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이 차이를 잡아 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의 형태로 흡착할 거고요. 산소 분자의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화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산화 아연 표면의 일정 깊이까지 결핍 영역이 생긴대. 그럼 저항이 커질 거고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대. 관계 잡으셨어야 되겠지. 자 결국은 수용체 분자인 산소로 볼 건데 얘는 만약에 흡착을 했어. 그럼 흡착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포화한대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과정 안에서 결국은 결핍 영역이 생겨. 됐나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래서 전도도가 떨어진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수용체는 전자를 받아서 흡착할 거지. 그럼 아연은 전자를 뺏겼잖아. 그럼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결핍 영역이 생긴다고. 됐죠? 그럼 저항이 높아져, 전도도가 낮아져. 요 관계.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산소가 아니라 전자 기여체 분자로 전처리해서 만든 경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얘들아 비문학에서 그냥 한마디로 던진 거. 반대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던진 거. 문제에서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물어보지. 그러면 잡고 갑시다.
자, 수용치가 이렇게 간다면 기어치는 어떻게 할까? 기어치는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거잖아. 그럼 결핍 영역은 늘어나 줄어들어? 그지? 줄 거니까 줄어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저항은 반대로 가시면 되지? 줄어요. 됐나요? 그럼 전도도는 늘어요. 이렇게 가는 거네 라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간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추론 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반도체 물질 두께가 얇을수록 어쨌든 전자의 흐름은 커질 거다. 결국은 전기 전도도의 변화도 크게 나타날 거다. 그럼 얘든 상관없이 어쨌든 두께가 얇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흐름의 변화는 커진다. 그 말이고 전기 전도도 변화가 크다 라는 이야기네 라고까지 확인.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자외선이 도달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화아연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산소 분자의 형태로 탈착되고 전자를 되돌려줄 거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흡착 과정이었지. 흡착하고 나서 자외선이 도달하면 어떤 과정? 탈착 과정. 자, 그럼 탈착 과정에서 산소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그럼 탈착하면서 결국은 뺏은 전자를 다시 산화아연한테 어떻게 한다? 돌려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전자를 아연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결핍 영역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뺏겼던 걸 다시 받았어. 그럼 나한테 비어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됐나요? 그럼 전류량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착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셨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전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대값이 유지될 거래. 자, 이 최대값이 유지되는 건 결국은 왜 때문? 탈착 속도와 흡착 속도가 뭐를 이루기 때문? 평을 이루기 때문.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래서 S자형 곡선 형태를 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처럼 자외선이 센서에 조사되면 출력값인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고요.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값은 반도체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계측기마다 측정할 수 있는 한계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탈착 과정은 결국은 N형으로 본 거지. 되나요? 그러면서 전자 수용체로 본 거야. 자, 근데 P형도 결국은 그렇게 쓰일 수가 있대. 차이는 뭐겠어? N형이 전자라면 P형은 전공과 결합하겠다.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얘들아 결국은 지금 전자 수용체니 기어체니 과정이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 2번으로 가신다. 자, 그럼 가해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디로 가셔야 한다? 3번으로 가셔야 된다. 요거 얘들아 사실은 답은 쉽게 나올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 N형이잖아. 그럼 전공이 아니라 전자인 거잖아. 끝인 거지. 근데 나머지 아마 선택지 확인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1번부터 보시면 산화아연 표면에 흡착하는 현상은 결국 화학 흡착일 것이다. 기어치 줄 거잖아. 전달이 있다는 거잖아. 가능하죠? 그럼 똑같아. 5번도 같은 말이지. 됐나요? 그 다음 2번 N형 반도체에 흡착이 되면 반도체 물질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가능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본문에 안 나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거 반대로 가는 게 기어치 흡착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잡을 수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가해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결핍 영역의 두께가 얇아질 것이다. 두께가 얇아질 것이다. 똑같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보십니다.
자, 마지막 문단.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 지표는 선택도, 온오프비, 반응시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있는데 선택도라는 건 자외선이 출력값의 귀한 정도를 말한다. 개념만 연결. 자, 그 다음 온오프비는 빛이 조사되기 전의 출력값과 빛이 조사된 이후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그럼 얘들아 이건 확인하셨어야 되겠다. 결국 온, 오프, 비를 구하는 수식을 준 거지. 그럼 이거 왜 준다? 문제에서 써먹으라고 준다. 그럼 갑시다. 뭐분의 뭐? 뭐분의 뭐로 가신다? 분모에 들어갈 게 누구야? 조사전 출력값. 됐나요? 그럼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 전과 후의 출력값 차이의 절대값. 되셨나요? 조사전 출력값 분의 출력값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자, 그래서 온오프비는 결국은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내가 목이 좀 안 좋아요. 미안해. 근데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네 크게 들리잖아. 근데 이렇게 너 모른다? 촬영된 영상으로.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자, 민감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얘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온오프비가 더 클수록 결국은 민감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거다. 그 다음 센서의 반응 시간은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 출력값인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도달하는가의 지표인데 짧을수록 좋다. 여기 잡아주셨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센서의 반응 시간은 자외선 조사 후 최대 혹은 최소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할 건데 이렇게 정상 상태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의 반응 시간을 정하는 것은 에서 한번 끊어주십니다. 결국은 얘들아 4번 문제랑 연결하시면 그 이유를 물어볼 거지. 그럼 거기 문단에서 맥락에서 잡아주셨어야 돼. 결국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점근선의 형태로 수렴하며 센서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 그럼 얘들아 거꾸로 연결하시면 돼. 다르기 때문에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측정할 거래. 그럼 그 다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 5번. 아니야? 아니야? 1번 빼고 다 안 풀었어요. 아이고. 이거 박제됐다. 승우야. 자, 4번의 답은 5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줄여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의 신축 정도에 대응해서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변화할 건데 이때 저항 변화가 작아야 온오프비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변도 정도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작아야 한다. 그럼 얘들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같은 말 누구야?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변화 정도지. 같은 말인 거다 라고만 확인. 됐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갑시다. 3번. 자,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통과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보기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서 너네가 주목하셨어야 되는 건 네 번째 줄. 센서 AB 출력값 100으로 동일. 조사서는 동일했어.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A는 2가 됐대. 됐나요? B는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다가 10이 됐대. 됐나요? 또한 두 센서 AB를 20% 임장 상태에서 실험을 반복했더니 A는 변화가 없는데 B는 변화가 있었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갑니다. 1번에서 센서 A와 B에서 측정되는 전류값의 변화로 보아 센서를 만들 때 미리 흡착된 기체는 산소가 아니겠다. 가능합니까? 얘들아 봐봐.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 줄었어? 늘었어? 전류량은 줄었죠. 근데 산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류량이 늘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줄었네? 산소가 아니네. 가능하지. 그 다음 2번. 센서 B가 센서 A보다 전류값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결국 민감도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민감도는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보세요.
조사전 출력값은 동일해. 그럼 얘는 중요치 않아. 얘를 가지고 따질 거야. 100에서 2가 된 거랑 100에서 10이 된 것 중에 누가 더 변화가 크니? 그치, 전자. 그럼 그게 누구야? A지. 그럼 A가 온오피비가 더 큰 거지. 민감한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됐나요? 결국은 센서 A가 민감도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인장 상황에 따른 전류값의 변화 정도를 비교할 때 얘들아 A는 변화가 없었다며 근데 B는 변화가 있었다며 그럼 B가 더 민감하네.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결국 조사 후 감소 경향을 볼 때 반응 시간이 B가 더 짧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더 급격한 기울기. 그치? 그 다음 5번 조사 후 전류값이 감소하는 것은 결핍 영역의 두께가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 잡았던 흡착 과정, 탈착 과정 확인해 보시면 결핍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류량의 차이가 생겼던 거잖아. 그럼 가능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비상훈 내용을 정리한 것의 일부분 결국 나왔을 내용을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럼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였어. 일단 첫 번째에서 최근 수십 나노미터의 직경을 가지는 반도체 나노선을 이용했대. 그럼 두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노잖아, 나노. 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두께가 얇아졌다. 두께가 얇아졌다. 두께가 얇아졌다. 요거 연결하라는 거네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통 모양의 반도체 반도선, 나노선이라고 할 건데 결국은 나노선으로 만들면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대. 부피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결국은 흡착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겠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전류량의 변화는 흡착과 탈착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거니까. 그럴까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답은 1번으로 가주셨어야 합니다. 보시면 나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빛 조사에 따른 저항 변화가 기존의 물질보다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온오프 비가 크게 향상될 거다. 두께가 얇아졌잖아. 그럼 변화가 커질 거잖아. 변화에 반응하는 건 결국은 민감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질 것이다. 가능하겠죠. 2번은 어디가 틀렸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두께가 얇아졌다라는 이야기지. 이건 N형과 P형의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흡착하지 않으면 얘들아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흡착하고 탈착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 4번 결국 자외선의 유무에 따른 저항 변화가 없으면 얘들아 그게 자외선 센서니 아니잖아. 되나요?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어? 우리 얘들아 센서 반응 시간 떠올려 보시면 뭐 할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그치? 근데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한대. 그럼 좋아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봐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확인할 거고 요거는 얘들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해. 난 너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너무 즐거워. 재밌는데? 즐거워. 재미를 붙여봐. 그러니까 난 또 얘기했잖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웨어러블 센서 신기하다. 막 읽었어. 애들한테 이거 여기 있는 거 웨어러블 센서잖아 라고 했더니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증이 없어? 성향인가 봐. 나는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잠을 못 잤어. 뭔지 알죠? 맨날 생각해.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맨날 생각해. 그래 나는 그랬어. 그 차이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가나로 쪼개져 있죠. 그럼 쪼개서 갑시다. 자, 일단 가부터. 자, 보시면 요거는 쉽잖아. 칸트 그리고 너네 많이 봤잖아. 그래서 내용 자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일단 가부터 보시면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자, 도덕 판단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된대. 자, 그럼 일단 가에서 칸트 나왔죠? 자, 얘가 한 말 정리합니다. 결국은 도덕 판단은 달라질 수 없어. 도덕 판단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또한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 법칙으로 제시했다. 그럼 칸트가 얘기한 도덕 법칙은 다시 뭐다?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자, 이 무조건적인 명령 다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정언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연결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의무로서의 명령인 정언 명령을 내세웠다. 그럼 얘들아, 얘가 반복하는 건 계속 똑같은 거야. 변할 수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칸트의 윤리학을 동기론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대. 그럼 공리주의. 얘들아, 칸트가 동기를 중요시했으니까 동기론. 그럼 얘가 결과론이라는 건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동기가 어쨌든 그 다음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맨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결국 얘를 가져오는 결과가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건 최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유용성 또는 쾌락을 얘기할 거래. 자, 여기서 행복은 다수의 인정을 받는 유용성 또는 쾌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쾌락주의의 전제를 공유한다. 그럼 얘들아, 같이 간다는 거지. 다시 공리주의와 쾌락주의의 뭐다? 그지?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앞서 언급된 격언이 절대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론. 그런데 동시에 같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상대주의적 의미를 포함된다. 그럼 이 지점도 차이가 되는 거지. 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양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나뉜다. 연결만 해주시기, 구별되는 지점만. 그 다음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로 구별된다. 마찬가지 연결만 해주시기. 자, 그래서 이렇게 칸트 얘기했고 그 다음 공리주의 얘기했어요. 영국의 철학자 브로드의 구분에 의하면, 자, 그럼 얘네의 이론을 브로드가 다시 구분할 거예요. 자, 결국은 칸트의 이론은 어디로 가는 거고? 의무론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공리주의는 목적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거야. 보시면 그에 따르면 의문론적 이론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나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하는 이론. 변할 수 없다. 즉, 의문론적 윤리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행위에 내재하는 근본 원칙이라고요. 반면 목적론적 이론은 행위 옳고 그름은 좋거나 나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그 경향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결국 여기서 목적론적 윤리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전제할 건데, 목적은 곧 뭐다? 행복, 쾌락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셔서 가 끝났어요. 그럼 문제 보고 옵니다. 자, 1번에서 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 1번 보시면 철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론의 변모 양상을 제시한다. 가능하니? 불가능. 답은 1번. 결국 얘는 이런 말, 얘는 이런 말, 얘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되는 애가 끝인 거니까. 됐죠? 3번, 특정 철학자의 입장에서 결국 제시된 이론들을 구분했다. 브로드.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어디로 가시면 된다. 본문에 안 나온 거 답은 5번. 환경에 영향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기억이 칸트, 니은이 공리주의. 그럼 답은 4번 가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결국은 칸트가 얘기한 도덕 법칙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며. 그럼 다수의 인정을 받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도 다수의 인정을 받은 유용성이자 쾌락이라며. 그럼 다수의 인정 필요한 거니까. 달리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셔서 칸트랑 공리주의는 확인합시다. 1번에
칸트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네. 가능해야죠.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다라고 본 거니까. 그 다음 3번. 공리주의자는 A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겠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6번 답은 3번. 의견을 그대로 따르다라는 의미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나 보고 와서 문제 나머지는 확인합니다. 나. 자, 똑같아요. 도덕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결국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 직관이나 감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별되어 왔어요. 크게 구별되어 왔다고요. 이에 대해 그린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면 그린 적어주시고 어떤 얘기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결국은 이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펼친다. 이중 가정이론. 자,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도덕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모드,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 그러면 유연성이 어디? 수동.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자동. 됐나요? 자, 그러면서 도덕 판단은 수동 모드에서 이성적 추론 연결합니다. 이성적 추론 으로 도출될 거고요. 자동 모드에서는 감정적인 직관으로 유도될 거다. 결국은 그래서 나에서 중요했던 건 얘들아 같은 걸 뜻하는 것들 잘 연결만 했으면 돼.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각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됐나요? 자, 그래서 그린은 서로 상이한 행위 방식과 동일한 행위 결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딜레마를 제시해서 판단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가 있고 인도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결국은 같은 상황이야. 그치? 유사한 상황이야. 일단 트롤리 딜레마. 달리고 있는 트롤리 앞에 5명의 인부가 있어요. 이들은 곧 트롤리에 치여 죽게 될 거죠. 근데 선로 변환기를 당기면 당신은 옆 선로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을 죽이게 되지만 대신 5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당길 거니. 됐나요? 그 다음 인도교 딜레마. 달리고 있는 트롤리 앞에 5명의 인부가 있어요. 당신은 선로 위에 인도교 위에 서 있고 그 옆에는 큰 체구의 남자가 1명 서 있다. 당신이 5 인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거. 할 거니? 라는 거. 이걸 읽다가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굳이 큰 체구라고 얘기를 했을까? 몸빵하라는 거지. 그죠? 왜 자기는 안 뛰어들까? 그지 않아요? 이 말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큰 애가 있고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 밑에 지금 트롤리가 이렇게 있고 5명 있잖아. 그죠? 얘를 그럼 밀어서 얘네를 살릴 거지. 자기가 하면 안 되나? 자기는 못 멈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 나는 N이라 가지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똑같아. 1명이 죽거나 5명이 죽거나.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딜레마에서 트롤리 딜레마는 85%가 뭐한다? 설로 변환기를 당긴다. 반면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12%만은 어떻게 할 거다? 그 사람을 밀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차이는 결국 왜 생긴다? 감정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보시면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인신적, 얘가 비인신적. 얘와 달리 결국은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인신적 딜레마의 경우는 감정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영역도 달랐대요.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어떤 대뇌 영역이 발달? 인지 처리. 반면 인도교는 감정 처리. 그래서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인신적일 때 더 감정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다라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소요 시간도 차이가 생긴답니다. 자, 소요 시간 결국은 도덕과 무관한 게 제일 짧게. 되나요? 그 다음에 트롤리, 그 다음에 인도교. 요
딜레마에서 시간이 가장 올리는 건 왜 때문이겠어? 더 많이 고민해야 되잖아. 감정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그리는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구합니다.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질 거래. 얘들아, 연결할 거야. 결국은 직관. 여기지. 되나요? 어떤 딜레마야? 감정이 작용하는 거? 얘지. 됐나요? 자, 이 경우는 결국은 맥락에 종속된 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 문화적 학습, 개인적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됐나요? 자, 또한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추론적 판단, 목적, 론적. 그럼 연결합시다. 결국은 얘. 됐나요? 그리고 얘. 얘의 경우는 어디로 가신다? 결과, 추론. 그래서 목적, 론. 이렇게 같이 가는 거네. 라고만 보셨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으면 확인합시다. 4번 이중과정 이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이 소요 시간 차이는 결국은 왜 때문? 얘 때문. 됐나요? 그 다음 5번. 2번 보시면 그린의 입장에서 A의 최종적 판단은 강한 결과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판단이겠다. 결국은 다수를 살리겠다라는 건 이성인 거지. 이성이면 결과론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아이를 죽일 수 없다라는 A의 생각은 문화적 학습이나 개인적 경험의 영향에 의해 유도된 추론적 형태의 판단. 죽일 수 없다. 한 명을 살리겠다. 감정이지. 그러면 얘들아 추론이랑 연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정리를 할 건데 2명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그래서 도덕 발달 이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2명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 피아제. 우리 앞에서 인지 이론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피아제. 얘가 똑같이 인지가 발달하는 것처럼 도덕도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눌 거예요. 타율적, 자율적. 자, 타율적이라는 건 결국은 타협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변화할 수 없는 규칙으로서 도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갑니다.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뭐가 옳은 건지 알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야 하는 거지 사실은. 어릴 때는 그냥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누구냐면 콜버그도. 콜버그도 마찬가지 도덕 발달을 체계별로 나눴는데 얘는 3수준 6단계로 나눴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준은 인습으로 구분이 될 거고 인습 전, 인습, 인습 후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단계는 제일 처음은 이런 거야. 도덕 왜 지켜야 돼? 도덕 왜 가져가야 돼? 벌 받으니까.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발달을 했어. 그러면 도덕 왜 해야 돼?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도덕 왜 해야 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회적 약속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6단계로 발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정도로 도덕 발달 이론하면 2명을 얘기한다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실 거고 다음 주에 뭐 해오신다? 다음 주 차트로 오신다.